을 보면 이 이재명은 다들 보시겠지만 6%포인트가 내려왔단 말이에요. 일주 동안에.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7%포인트가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10% 이내로 격차가 좁혀들었습니다. 그렇죠. 9%포인트로 좁혀들었는데 일주일에 그 좁혀진 것이 13%포인트가 좁혀진 겁니다. 만약 이런 상승 추세로 가면 이번 주말에는 이 골든 크로스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이 얘기예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원래 지금까지 모든 대선에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할 때 지지율이 나중에 투표장에서 뒤집힌 적이 아직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이 낙승을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되는데 이재명은 지금까지 그 범진보 좌파의 후보들과 다른 면이 하나 있어요. 뭔가 하면 지금까지는 그래도 지지를 하는 비율이 극렬히 혐오하는 비율보다는 높았단 말이에요. 모든 후보들이 김대중도 그랬고 노무현도 그랬고 다 그랬습니다. 문재인도 그랬고 다 그랬는데 이번 이재명은 지지하는 비율은 30%에서 40%딱 박스권에 가치가 있는데 이재명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40%에서 50%. 호감도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호감도가 이준석과 이재명 두 분이 거의 최고로 1, 2위를 늘 다투고 있어요. 그래서 그 두 분이 더 치고 올라가는 데 한계가 있다. 이제 이런 우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변호사님, 제가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을 위해서 제가 약간의 반론을 좀 드려보면 사실 지난주 조사를 보니까 51대 29. 50%를 처음 넘은 조사가 여러 군데 나왔습니다. 특히 갤럽 조사만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51대 29. 이 정도 격차면 거의 20%포인트 넘는 격차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그런 격차가 아닌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한 주만에 한번 보세요. 한 주만에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에 13%포인트가 확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전 변호사님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 그 앞에 그 51% 그리고 이쪽에는 29% 했을 때는 이게 뭔가 엄청난 범보수층은 와해가 된 상태고 진보층은 이제는 대세론에 완전히 다들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었던 단계가 아니겠냐. 그런데 어떻든 일주 만에 이렇게 돼버린 것은 전문가들은 두 가지로 분석을 합니다. 하나는 윤석열 탈당이 굉장히 컸다. 또 하나는 1차 TV 토론에서 이재명이 50%가 넘은 어떤 강자로서 뭐라고 합니까? 호텔 경제학부터 시작해서 커피 120원. 어떤 자기의 컨텐츠를 제대로 보여주지를 못했다. 이 말씀하신 대로 120원 그 원가 문제를 일으킨 이 커피 원가 120원 이 논란이 굉장히 컸고 두 번째 호텔 경제군요. 저도 이 자유경제원장 하면서 케인즈의 그 성수 이론을 꽤 공부를 했습니다만 가령 케인즈 성수 이론이 미국의 뉴딜 정책의 바탕이 된 것은 그렇습니다. 국가 재정으로 일정 부분 투입을 하면 거기에 다시 2차 생산을 일으키고 3차 생산을 일으키고 4차 생산을 일으키고 그만큼 계속 소비가 또 따라붙고 해서 성수 효과가 계속 나서 가령 100억 원을 투자하면 한 250억에서 300억 정도의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오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게 케인즈의 성수 이론인데 지금 이재명 후보가 말한 호텔 경제학은 터무니없는 얘기예요. 이 노쇼를 끝내 할 그 사람이 예약을 하고 10만 원을 돈을 보냈는데 그 10만 원으로 가구점에 가서 뭐 침대를 사고 뭘 그다음에 사고 가구점은 정육점 가고 결국은 호텔로 돈이 돈다. 빙글 왔는데 그 10만 원 다시 돌려줬다. 그런데 경제는 그만큼 살아난 게 아니냐? 아니죠. 그 이론 비슷한 주장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때 그 코로나19 때 1인당 25만 원씩 줬잖아요. 그 돈 중에 직접 소비에 쓰인 돈은 한 20%밖에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번에 또 이재명 후보가 엄청난 실수를 하는 거예요. 아니 코로나 때 우리는 돈 하나도 안 써서 국가 채무는 그대로 오거나 오히려 줄었다. 그런데 개인빚만 계속 늘었다. 그래 가계부채가 엄청나게 커서 지금 자영업이 그만큼 어려졌다.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오늘 아침 뭐 한겨레 신문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영업이 지금 굉장히 어렵다. 이게 모두가 다 공감하는 일면 헤드라인이잖아요. 그런데 이번 선거도 자영업자 그리고 2030의 일자리를 잃어버린 2030 그리고 자영업자들 이 사람들의 향배가 대선의 승패를 좌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는 지금 엄청난 실수를 해버린 거예요. 뭔가 하면
자영업자가 어려워지고 한 것이요. 예. 이 코로나 때 재정을 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코로나 때 박근혜 정부가 600조 남짓한 국가 채무를 예, 넘겨주는데, 예. 넘겨주는데 문재인 정부 마칠 때 1,100조가 됐잖아요.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400조 들었죠. 예.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DJ 때 넣은 국가 채무, 노무현 때 넣은 국가 채무, 박근혜 때 넣은 국가 채무를 합친 것보다 오히려 더 국가 채무가 더 많이 늘었단 말이에요. 예. 네. 그런 비판을 하고 있는데 전 변호사님, 저희가 시간 관계상 예. 제가 잠시 다시 한번 개입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지금 어쨌든 이재명 후보의 상승률은 주춤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나머지 보수 후보들은 지금 상승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원인은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고 아니 근데 결론만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요. 이 보면 리얼미터도 알고 있습니다. 에라지 수사네요. 예. 리얼미터도 보면 이재명은 2.1% 포인트 내려오고 그다음에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김문수는 3% 포인트 올라가요. 근데 제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고 있습니다. MBS도 예, 그렇고 예, 다 그렇단 ARS도 말이에요. 그렇고 그래서 대체적인 추세가 이런 그렇습니다. 추세의 예. 기본적인 원인은 나는 이재명의 그 실수가 굉장히 크다. 거기에 대해서 2030 이재명의 가령 무지를 드러냈다는 거예요. 이재명 후보가 특히 예. 경제에 있어서 무지함을 드러냈다 예. 하는 건데. 전 변호사님, 제가 오늘 저녁 때 사회 부분 토론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이제 비상계엄에 대해서 지금까지 내란제 프레임을 계속 씌워왔잖아요. 예. 이걸 이재명은 여기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이 내란제 프레임에서. 그러면 김문수 후보가 이걸 어떻게 받아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 보통 사람들, 중도층 무당파들, 지금까지는 중도층 무당파에 있어서는 이재명이 김문수를 훨씬 앞섰거든요. 예, 그렇죠. 하지만 그 역시 이 무당파에서도 계속해서 이재명의 지지도는 내려오고 있고 김문수는 좀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이 조사를 보면. 예. 그래서 오늘 저녁 때 토론이 그 어떻게 벌어지느냐에 따라서 아마도 다음 주에는 이제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런데 대단히 전 변호사님,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것보다 아마 김문수 후보는 더 올라갈 것이다. 당연히 올라가겠죠. 이런 뭐 올라가는 말씀이세요. 사실이에요. 왜 이유는 뭐냐면 2030과 그 자영업자들의 분노의 투표가 이어져서 충분히 더 지금보다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리고 예. 이준석에 대해서 이 사표 방치 효과로 이준석 지금 이 10%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예, 적게는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반가운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적게는 예. 9%, 많게는 10% 올라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아니 이준석의 희망처럼 뭐 대역전이 가능하다 이건 아닌 걸로 또 모를 보이고. 일이죠. 오늘 밤 토론에서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그 전의 모습을 보이고 이준석 후보가 그 전에 지적받아왔던 부분을 만회를 한다면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서 그게 잘 된다면 지지율의 변화가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도 바람직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나라 전 변호사, 요 얘기 한 번만 받아주세요. 왜냐하면 전 변호사 생각이 너무 궁금해요. 아니 잠깐 그 말씀 그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예. 유권자들이 이 선거를 지금 2주일도 남지 않았는데 자기 지지 후보를 바꾼다는 것이 그리 쉽지 않아요. 바꿀 수 있는 퍼센테이지를 제가 보기로는 한 20%에서 30, 많아도 30% 정도입니다. 그래서 무당파, 중도파의 반향이 그게 가장 쉽게 바뀌거든요. 그분들의 지지도가. 그래서 그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가 지금 10% 지지까지 받았는데 나는 앞으로 대익진거를 벌일 것이다 하는 것은 현실 가능성이 본인의 떨어진다. 희망사항이고 예. 가능성은 아주 떨어진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면 싶고. 지금 범보수 단일화의 효과가 어떠한가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사실 오늘 TV 토론이 있잖아요. 저녁에 TV 토론 있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결정적으로 그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학습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안철수 마지막 TV 토론하고 전격적으로 단일화가 되면서 0.73% 여당 윤석열 후보가 승리한 걸로 나타났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그 이재명 후보 그리고 그 민주당 쪽에서 TV 토론 끝나고 나서 봐야겠다. 그러고 나서 단일화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근데 단일화가 되지 않을 걸로 좀 추정이 돼요. 왜냐하면은 지금 오늘 오후 2시에도 이제 이준석 후보가 절대 안 한다라고 했는데 이 상태에서 또 하면 정말 사람들한테 바보 만드는 것이고, 두 번째로 뭐냐면은 지금까지 이준석 후보가 10% 넘어서 반은
그냥 비용을 보전받는다 하더라도 지금 40대에 지금 그 나이에 대통령 후보의 경력을 갖는다라는 것은 사실 1969년입니까? 70년입니까? 40대 기술론을 내세웠던 김영삼, 김대중, 이철승. 그거 이후 처음이거든요. 엄청난 자산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준석 후보가 당선되는 것보다 즉 이후에 벌어지는 보수정당의 이합집산 과정에서 이준석 후보는 명백하게 보수정당 전체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 계산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차원이라면 단일화하지 않고 끝까지 달리는 것이 그 자신의 정치 일정에 유익이 되지 않겠느냐는 추정이 많습니다. 그럼 저는 거기에 한 표 드립니다.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최근에 추세로만 보면 김문수 후보가 약간 상승하는 추세가 분명해요. 그건 명확하다고 보고요. 보수 진영이 결집하고 있다고 보고 다만 이게 이제 오차범위 밖에 있는 거는 또 그러니까 몇몇 여론사 빼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몇몇 여론사 빼고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여론사 기관들은 아직도 오차범위 밖에 있는 건 또 명확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7일, 6일 정도 남았잖아요. 사전투표는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 거니까 거의 뭐 이제 투표가 시작됐다고밖에 볼 수 없을 텐데 크게 대세론을 꺾을 수 있을 정도까지 올라가기 좀 어렵지 않겠다는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물론 뭐 막판까지 모르는 일이죠. 끝까지 가봐야 되지만 그렇긴 하지만요. 현재까지 상황으로 본다면 크게 그 오차범위 밖에 있는 것이 바뀌는 부분은 크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의 추세가 계속 가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전망이고요. 예.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까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긴장하면서 정말 뭐랄까 좀 지고 있다는 자세로 민주당에서는 선거운동하고 있다고 저는 민주당 생각합니다. 지금 뭐 경계론 춤 금지 경계론까지 그럼요.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왜냐하면 이게 느슨해지면 이럴 수 있어요. 이긴다고 하는데 내가 굳이 투표할 필요가 있을까 이럴 수도 있고요. 연휴가 계속되잖아요. 하루만 쉬면 또 4일 정도 쉴 수 있는 기간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느슨해지면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그게 이제 너무 느슨해진다고 하면 반대 진영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이제 너무 자만하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또 결집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간절함과 절박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론조사 어떻게 해석하시는지요, 장성철 소장님?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지지층이 좀 결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결국에는 이재명 후보가 여러 가지 좀 실수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선거 캠페인 초반에는 중도 보수 외연 확장 전략 해가지고 분위기가 좋았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는 우리가 승기를 잡았네 해가지고 각종 SNS에 민주당의 선거 운동은요 춤추는 것밖에 없었어요. 막 그냥 신나가지고 춤추고 선거 다 이긴 것처럼 그게 한 축이 있었고 예.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민주당의 문제점이 한 4가지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인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 좀 심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를 사법적인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대법관도 공격을 하고 또한 사법부 본인들은 개혁안이라고 하지만 여러 가지 뭐 대법관 100명 오늘 철회하긴 했지만요. 예. 그리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내면서 사법부 자체를 좀 무력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냐. 그러한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좀 지지율 상승이 좀 낮아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재명 표 빅텐트가 좀 혼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대남 씨를 영입을 하면서 이게 맞아? 라는 비판이 있으니까 내부에서도 어이구 이거 맞아 우리가 이거 잘못했군 내보내 내부적으로 이게 왜 저 사람이 들어왔는지 상황도 알아보고 문책해야 돼 그러한 혼선이 있었던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TV 토론에서 계속 문제가 됐었는데 호텔 경제학이라든지 거북선 문제와 관련해서 좀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좀 대응을 좀 미진하게 한 것이 아니냐 좀 그런 생각도 들고 뭐 여러 가지로 혼선이 이제 겹쳐져서 데미지가 이렇게 좀 겹쳐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지지율이 좀 하락한 모습 보여지는데 예. 앞으로 이제 한 8일 남았는데 민주당이 해야 될 거는 2가지인 것 같아요. 오만함을 버리고 공포감도 갖지 못하도록 희석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선거 다 이겼어 이렇게 오만한 모습 보여주면 안 될 것 같고요. 되고. 또한 이재명 되면은 입법부 장악, 행정부 장악, 사법부 공격하니까 이거 상권 분립, 이거 견제와 균형 원리, 민주주의 원리 이게 다 무너져 버리네. 야 이거 이재명식 독재가 되겠구나. 중도층에서 생각할 여지를 주거든요. 그런 독재에 대한 프레임, 공포감을 아니에요. 우린 그렇지 않아요. 라는 쪽으로 선거 캠페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은 이제 짧게 좀 추가로 질문을 드리면 이재명 후보 측에 다 이긴 것처럼 네. 행동을 했다. 이런 말씀, 이런 분석을 해주셨는데 이재명 후보가 못해서 좀 지지율이 떨어졌다 이런 분석했는데 김문수 후보는 지지율 올랐습니다. 네. 잘한 게 있으니까 그건 올랐을 거 지지층 아니에요? 결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 처음에 단지? 잘한 거는 없어요. 아무리 봐도 제가 봐도 우리가 뒤에 얘기하겠지만 네. 김문수 후보는 지금 과거지향적인 선거 캠페인을 하고 있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 찾아가잖아요. 그건 미래라고 볼 수가 없어요. 탄핵당한 전 대통령을 찾아가가지고 대구 경북 지지층 결집 이것만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 또 단일화에 목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10년 전에 김문수가 경기도지사 때 여러 가지 미담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파도 미담만 나오는 파파미 김문수 이런 식의 선거 캠페인밖에 못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을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나가겠다 그런 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지지층은 결집을 하고 있다. 그렇죠. 그것이 지금 현재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 근데 아직까지 뭐 저를 뒤집는다거나 역전승할 수 있다거나 그렇게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구도 예. 자체가 워낙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에게 좋기 때문에 저는 뭐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은 50% 넘는 득표율로 당선될 수 있을까 없을까? 그게 좀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주춤하고 김문수는 올라가고 있는 지금의 판세, 김성환 평론가님의 여론조사 동향 해석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가 이제 그 선거 막판쯤 되면요 경마식 보도 이렇게 문제점으로 많이 지적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누가 쫓아가는 것 같고 조금 앞서다가 또 뒤처지는 것 같고 그럼 과도하게 그걸 반응한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아주 작은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논쟁이 한번 생기면 논쟁을 키워서 이른바 조회수 장사한다 이런 비판도 받기도 하는데요. 언론 탓이군요. 언론 탓하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네. 아니고요. 근데 그걸 가장 기본으로 놓고 선거 캠페인을 한다고 하면 민주당은 그러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이제 이 그렇죠.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한 건데요. 언론은 사실 그런 흥미거리를 찾아다닐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흥미거리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이슈를 오히려 키우는 방향으로 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한 일주일 남짓한 기간 동안에 이재명 후보가 돋보이거나 아니면 이재명 후보의 뭔가의 이슈를 선점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준 게 거의 없어요. 그러면은 두 가지 이슈만 덮었는데요. 한 가지 이슈는 단일화 할 거냐 말 거냐. 당연히 국민의힘하고 그다음에 개혁신당, 김문수, 이준석 두 후보만 자꾸 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보수 결집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렇다면 민주당이 거기에 대응할 때 단일화 이슈를 뛰어넘을 만한 일종의 전망적 투표를 할 수 있는 이재명 후보의 강점을 오히려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캠페인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발표했던 것처럼 국방부 장관 군 출신 아닌 사람으로 임명하겠습니다. 군령권 앞으로 행사해가지고 계엄에 그 군이 동원되거나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던진다거나 아니면 다른 공약에 있어서 민생 공약을 좀 화두를 던질 수 있는 뭔가를 찾아내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그냥 맥없이 그냥 민주당이 쭉 하고 따라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에 대한 관심이 뚝 떨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중도층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면서 지지율이 일부 한 5%포인트 갤럽 기준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경향이 나타났고요. 그거에 비해서 보수층은 한쪽은 막 자극하고 한쪽은 아닙니다. 구애를 하든 아니면 스토킹을 하든 간에 어찌됐든 간에 자신들만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더 결집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갤럽 기준으로 국민의힘 지지층이 김문수 후보 지지가 전주가 58% 지지층이 결집했는데 지난주 발표된 거요. 그 전주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예. 91%가 결집했어요. 그게 바로 지지율 상승의 주 요인이 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둘째로는 후보의 장점을 부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준석 후보는 저는 그런 면에서 평가하는데요. 무슨 호텔 경제학이니 뭐 무슨 거북섬이니 뭐 이런 얘기들 사실은 조그마한 웅덩이에서 그냥 진흙탕 일으키는 정도의 네거티브예요. 근데 민주당이 거기에 자꾸 대응해주면서 그 흙탕물 속으로 빨려 들어가 버린 거예요. 민주당은 큰 민심의 바닷속으로 그냥 가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싸움을 하느라고 큰 흐름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자꾸. 근데 작은 싸움에 이준석 후보가 저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게 말도 안 되는 논리든 아니든 간에 어찌됐든 공격을 하면 수비를 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공격하는 사람은 먼저 이슈를 선점해요. 수비하는 사람은 그 이슈 선점하는 걸 뺏기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결국은 딸려간다는 거예요. 일종의 프레임 전쟁에서 자꾸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거기에 매달리지 말고 한번 툭 치고
그 이슈 말고 다른 이슈로 넘어가 줬어야 하는데 여전히 이준석 후보가 제기하는 제가 볼 때는 얼토당토한 의혹지에게 자꾸 끌려가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이렇게 지지율이 일부 변동이 나타났다고 보는데요. 예. 저는 사전투표가 이제 사흘 남았으니까요. 그때까지 단일화 이슈가 뭐 이제 절대 없다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기대라는 건 살아있기 때문에 그 시기만 넘어가면 다시 한번 조정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다. 그럴 때 다시 지지율이 한 번쯤 쭉 움직이는 현상이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